그만하십시오, 제 딸입니다. 그 말이 CCTV 속에서 들려왔을 때 수지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순간 사무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한 사람을 바라봤다. 낡은 경비복 차림의 노년 남자 유복한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그녀에게 평생 잊히지 않았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녀는 전혀 몰랐다. 몇 주 전으로 돌아간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오래된 아파트 경비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고 CCTV 모니터엔 회사 사무실의 잔불이 비쳤다. 유복한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쓰레기를 치우고 택배를 나르고 주민들의 잔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피로보다 더 깊은 건 매일 밤 이 시간 찾아오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모니터 한쪽 화면 속 딸 수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야근 중이었다. 그는 모니터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이내 주먹을 쥐었다. 오늘도 늦구나 밥은 먹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수진 퇴근 23시 40분. 거기엔 매일 같은 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그 수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날따라 모니터 속 분위기가 이상했다. 직장 상사가 커피를 들고 수진 자리로 다가왔다. 보고서 아직이야? 이래서야 승진은 꿈도 못 꾸겠네. 말 끝에 커피잔이 휙 돌아가며 뜨거운 커피가 수진의 손등 위로 쏟아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놈이 또. 손끝이 떨렸다. 그의 눈에선 피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는 문을 나서지 못했다. 경비실 문 앞에서 주먹을 쥐고 또 풀었다. 안 돼. 나서면 안 돼. 그 아이는 나를 부끄러워하니까.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CCTV를 끄려 했다. 하지만 화면 속 수진의 얼굴이 너무도 닮아 있었다. 어릴 적 자신이 손수 말려주던 머리카락. 아빠, 나 나중에 커서 꼭 멋진 회사 다닐 거야. 그때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직서. 며칠째 내지 못한 그것이었다. 이제 그만둬야지, 더는 의미가 없잖아. 그가 중얼거릴 때 CCTV에서 또다시 상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비원 딸이 어디서 감히. 순간 그의 손끝이 멈췄다.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다. 경비원 딸? 그는 숨을 삼켰다. 설마 나를 아는 건가? 그 순간 화면 속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유복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CCTV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주머니 속 사직서를 구겨 넣었다. 밖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낡은 경비복을 여며 쥐며 천천히 아파트 복도를 걸었다. 그래, 괜찮다.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딸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땐 뭐라고 해야 할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 위로 조용히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날의 장면이 바로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다. 아빠, 나 이제 서울 올라가요. 회사 붙었어요. 나 이제 진짜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수진이 잘했다. 고생 많았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한참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트럭 소리, 빗소리, 그리고 짧은 숨소리 하나가 그에게는 유난히 길게 남았다. 그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야 애가 마음 편하지.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서울에 올라온 뒤 수지는 매일 야근과 싸우며 살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겨우 들어간 중소기업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한 곳이었다. 성과를 내야 인정받고 눈치 싸움에서 밀리면 도태됐다. 그녀는 버텼다. 그저 아버지가 좋아하던 딸이라는 기억 하나로. 우리 아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꼭 모실 거야.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월세, 식비, 카드값. 매달 남는 건 고작 몇만 원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을 여유도, 편지를 열어볼 마음도 점점 사라졌다. 한편 시골집에서 홀로 지내던 유복하는 딸의 편지를 기다렸다. 그는 매주 월요일마다 우체통을 열었다. 텅 빈 안쪽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오늘도 없네, 바쁜가 보지. 그의 하루는 느리게 흘렀다. 새벽엔 마을 회관 청소를 하고 낮엔 밭두렁을 돌며 잡초를 뽑았다. 저녁이면 TV 뉴스를 보며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서울은 요즘 어떨까, 잘 먹고 다니려나.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주민이 건넨 신문에서 서울 기업 신입사원 수진 씨 인터뷰라는 기사를 봤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몇 번이고 읽었다. 그래, 잘 됐다. 우리 수진이 이제 자리 잡았구나. 그날 그는 오랜만에 밥을 2공기나 먹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는 낡은 지갑 속 통장을 열어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뭐라도 도와줘야지. 그는 자신이 모아둔 적금 통장을 해약했다. 작게라도 보내야겠다. 밥이라도 챙겨 먹게. 그는 딸 몰래 매달 10만 원씩 송금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무명. 몇 달 뒤 수지는 모르는 번호로 입금 문자를 받았다. 무명님이 1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뭐야, 오류인가? 하지만 그 입금은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이어졌다. 3개월째가 되던 날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혹시 아빠?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아빠, 요즘 뭐해요? 그냥 잘 지내지. 너는 일 괜찮고? 응, 괜찮아요. 잠시 정적. 아빠, 혹시 요즘 뭐 보냈어요? 돈 같은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너나 잘 써라. 그는 허허 웃으며 말을 돌렸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수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조금 젖었다. 아빠는 여전하네, 늘 나 걱정만 하시고. 며칠 뒤 수지는 출장길에 우연히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쳤다. 그곳 경비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모습이 스쳤다. 잠깐만, 저 사람 아빠 닮았는데? 하지만 피곤했던 그녀는 그냥 지나쳤다. 설마 아빠가 여길 왜 있어? 그날 밤 그 경비실 안에서는 유복한이 CCTV 화면을 보며 딸이 탄 택시가 지나가던 장면을 조용히 되감고 있었다. 오늘은 눈인사도 못했네. 그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지만 눈가엔 슬픔이 번져 있었다. 그들의 삶은 늘 평행선처럼 이어졌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외면한 채. 하지만 그 미묘한 거리감 속엔 분명 믿음이라는 실이 연결되어 있었다. 유복한은 매일 기도했다. 오늘도 우리 수진 무사히 퇴근하게 해주이소. 그의 손끝엔 낡은 묵주가 달아 있었다. 그녀는 모르는 번호로 또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무명님이 1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걷던 그 여름날의 꿈이었다. 회사 복도는 언제나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바닥을 덮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메아리쳤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문서를 정리하며 걸었다. 이번 달 급여 명세서 왜 또 이상하지? 월급이 줄어든 건 이번이 두 번째였다. 처음엔 단순 실수라 생각했지만 이번엔 금액이 너무 컸다. 새우 270이라더니 220이라니? 그녀는 조용히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죄송한데요. 이번 월급 계산서 다시 확인 부탁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잠시 후 들려온 대답은 냉정했다. 그건 대표님 지시입니다. 대표님이요? 네,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조정된 거예요. 전화를 끊은 뒤 수지는 손에 힘이 풀렸다. 조정이라니 이유도 없는데. 그날 저녁 경비실 CCTV 모니터 속에서 유복하는 그녀의 얼굴이 어둡게 변하는 걸 지켜봤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 표정 무슨 일 있구나. 그는 작은 종이컵에 식은 커피를 붓고 중얼거렸다. 저 회사 뭔가 이상해. 며칠 전부터 이상한 걸 눈치채고 있었다. 쓰레기통에서 급여 조정 명세서라는 종이가 여러 장 버려져 있었던 것. 모두 이름이 다르지만 하나같이 대표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는 그 종이들을 모아두었다. 그리고 한밤중 아무도 없는 복도를 조심스레 청소하며 서류 하나를 더 주워들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급여 차감 대상자 수진 김사유 관리 부적합. 그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다. 부적합? 모간이 타들어갔다. 우리 애가 얼마나 성실한데. 그는 숨을 죽인 채 서류를 재활용함 더미에 다시 밀어 넣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걸 말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그날 밤 수지는 동료 미정에게 술을 마시며 말했다. 요즘 나 뭔가 잘못된 느낌이야. 대표가 나를 싫어하나 봐. 왜? 몰라. 갑자기 월급 깎이고 회의 때마다 나만 안 불러.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미정은 잠시 말을 아꼈다. 그러다 낮게 속삭였다. 수진아, 이 말 꼭 들은 걸로만 해. 우리 회사 돈 빼돌린다는 소문 있어. 뭐? 대표가 인건비 조정하면서 자기 명의 계좌로 돌린대. 순간 수지는 얼어붙었다. 손에 쥔 잔이 덜덜 떨렸다. 그게 진짜야? 누가 그러던데 그냥 흘려들은 거야. 조심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이미 요동쳤다. 설마 그런 일까지 있을 리가.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돌아와 서랍 속에서 급여 명세서를 꺼냈다. 그리고 지난달과 이번 달을 나란히 놓았다. 눈에 들어온 건 작은 숫자 하나였다. 특별 공제 50만 원. 그 밑에 작게 적혀 있었다. 비밀 유지 비용. 그녀는 숨이 막혔다. 이게 뭐야? 눈앞이 아찔해졌다. 다음 날 유복하는 경비실 CCTV 모니터를 보다가 쓰레기통에서 떨어진 USB 하나를 발견했다. 작은 회색 메모리가 먼지 속에 반쯤 묻혀 있었다. 이게 뭐지? 그는 조심스럽게 USB를 들어 불빛에 비춰봤다. 회사 격리팀 백업. 그 문구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혹시 이게 무슨 증거인가? 하지만 그는 곧 주위를 둘러봤다. 괜히 건드렸다가 나까지 잘릴 수도 있어.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CCTV 화면에는 퇴근하는 수진의 모습이 비쳤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복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잖아. 그는 작은 우산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버스 정류장에 우산을 놓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엔 어두운 복도 불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날 밤 수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우산을 발견했다.
그 손잡이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비 올 땐 꼭 쓰고 다녀라. 마이너스 누군가가. 그녀는 한참을 그 메모를 바라봤다. 비가 그치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 아버지가 자신의 회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그 USB 하나가 모든 진실의 문을 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아침 수지는 회사 로비에서 발이 멈췄다. 출근길 직원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누군가 귓속말로 말했다. 저 사람 그 경비 아저씨 딸이래. 진짜야? 그래서 대표가 저러는 거야. 순식간에 시선이 쏟아졌다. 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가방끈을 쥐었다. 이게 뭐야, 누가 그런 말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대표의 비서가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이 부르십니다. 대표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삼켰다. 수진 씨. 대표는 의자를 돌려 앉은 채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했다. 요즘 회사 기밀이 외부로 새고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경비실 쪽 CCTV 기록도 누락됐고 USB 하나가 사라졌더군요. 순간 수진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다. 대표는 서류를 탁 내밀었다. 이게 우연일까요? 서류에는 인사팀 내부조사 관련 직원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럼 경비실 CCTV 담당이 누구죠? 그건.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대표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다. 그래요. 아버지시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간 방안 공기가 멎었다. 당신 아버지가 여기서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사실 몰랐다고 할 순 없죠? 그녀는 손끝이 떨렸다. 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대표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 경비원 딸이 대표에게 반항했다는 말이 들리더군요.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눈앞이 흐려졌다. 대표님, 그만하시죠. 하지만 그는 더 말을 이었다. 여기서 일하려면 신분부터 명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떨어졌다. 대표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세요. 그날 오후 직원 휴게실. 수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그래서 진짜래? 그 경비 아저씨 자기 아버지라잖아. 헐, 그런 얘기 어떻게 숨기고 있었대. 그러니까 요즘 괜히 잘난 척했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다. 눈앞이 흔들리고 귀엔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엘리베이터 앞 마침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다. 낡은 유니폼, 손엔 쓰레기 봉투.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했다. 수진아. 그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다. 아빠 왜 여기 있어요? 그날 밤 경비실 문 앞에서 유복하는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봉투 위엔 사직서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책상 위에는 딸의 급여 명세서 복사본이 놓여 있었다. 비밀 유지 비용이라는 항목. 그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다. 이게 대체 뭐야? 내 딸을 이렇게까지.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리더니 마침내 불빛이 꺼진 CCTV 모니터를 향해. 그는 낮게 속삭였다. 그래, 이제 참을 만큼 참았지. 그의 손끝이 서류 위를 덮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엔 결심이 스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복도에 빗물이 번지고 그는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낡은 경비복이 젖어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어디론가 향하는 그의 뒷모습,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나설 차례다. 비가 그친 새벽 경비실의 형광등이 깜빡였다. 텅 빈 단지, 고요한 바람 소리만 들렸다. 유복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구겨진 사직서와 어젯밤의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다.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당할 이유가 없었어. 입술이 떨렸다. 내가 아버지인데.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때 CCTV 모니터 한쪽이 번쩍였다. 회사 건물 주차장 화면이었다. 새벽 3시 27분. 한 남자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그는 급히 화면을 되감았다. 저 사람 대표 비서잖아. 남자의 손에는 익숙한 로고가 새겨진 서류 박스가 들려 있었다. 기업 인사기록 비공개. 유복하는 손에 땀이 났다. 그는 종이와 펜을 꺼내 CCTV 시간을 적었다. 3시 27분 5층 출입 기록. 그는 그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다시 재생했다. 박스가 살짝 흔들리며 열린 틈 사이로 USB 하나가 떨어졌다. 그것이 바닥에 굴러들어가 복도 모퉁이 아래로 사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기야. 조용히 경비실 문을 열고 우산을 든 채 비 내린 복도를 따라 걸었다. 비가 그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닥엔 물기가 번들거렸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복도 끝 모서리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서 먼지와 종이 조각 사이에 묻혀있던 작은 회색 USB를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USB 끝에는 흙먼지와 함께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급여 조정 대표 결제비 공개. 그의 숨이 거칠어졌다. 이게 그 증거인가? 그의 눈이 번쩍였다. 그는 곧장 경비실로 돌아와 오래된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수많은 폴더가 열렸다. 급여 명단, 차감 내역, 대표 계좌 이체 기록. 그는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을 멈췄다. 김수진. 그 이름이 있었다. 옆엔 붉은 글씨로 감시 대상이라는 메모. 그리고 전속 내역 월급 일부 대표 개인 계좌 송금. 이게 뭐야? 그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우리 수진이 이걸로 괴롭힘 당한 거야? 그는 서류를 프린트하려 했지만 낡은 프린터는 용지를 삼켜버렸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찍었다. 손이 떨려 사진이 몇 장은 흔들렸지만 그에겐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젠 끝내야겠다. 그 시각 회사에서는 대표와 비서가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 경비원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USB를 잃어버린 그날 이후 CCTV가 일부 삭제됐습니다. 대표의 눈이 번쩍였다. 혹시 그 노인이? 확인 중입니다. 대표는 비웃듯 말했다. 딸 때문에 들켰군. 그럼 이번엔 둘 다 내보내면 되겠지. 그날 밤 유복하는 경비실에서 손전화 한 통을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가 어떤 자료를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 무슨 내용이시죠? 회사 내부 횡령 관련 증거입니다. 파일로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그의 손끝은 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이젠 누가 뭐래도 내 딸은 지켜야지. 그는 마지막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다. CCTV 속에는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는 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젠 울지 마라. 아빠가 다 끝낼게. 그는 USB를 봉투에 넣고 새벽 첫 차가 떠나는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새벽녘 아파트 단지는 적막했다. 비에 젖은 시멘트 바닥 위로 새벽빛이 스며들며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유복하는 경비실 불을 켜지 않았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였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찍은 USB 사진과 경찰서 전화번호가 놓여 있었다.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걸 정말 내야 하나?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교차했다. 딸의 눈물, 대표의 비웃음, 그리고 자신이 복도 끝에서 바라보던 그 모멸의 순간.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될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세상은 그에게 언제나 냉정했다. 젊은 시절,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들에게 외면받았던 기억. 그때도 그는 참았다. 참으면 언젠가 나아질 거야. 그게 그의 인생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건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딸의 인생이었다. 그는 낡은 거울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휘어진 어깨.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힘이 있겠냐. 하지만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너밖에 없잖아. 그는 손에 쥔 USB를 바라봤다.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마치 세상 전체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아침이 밝았다. 근무 교대 직원이 들어와 말했다. 유 씨, 오늘도 안 주무셨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는 억지로 웃었다. 오늘 마지막 근무일이라 인수인계 잘 부탁해요. 그 말에 동료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 그만두는 거예요? 네. 오래 붙잡고 있을 일도 아니죠. 그는 그렇게 말하며 경비복 주머니 속에 USB를 넣었다. 점심 무렵 그는 딸이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다. 가방 속에는 USB와 경찰에 보낼 봉투가 있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시켰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이걸 내면 회사가 뒤집힐 거야. 하지만 수진이도 상처받겠지. 그는 휴대폰을 꺼내 딸의 사진을 바라봤다. 어릴 적 소풍날 찍은 사진. 노란 모자를 쓴 딸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아빠, 내가 1등하면 소원 들어줄 거야? 그래, 뭐든지. 그럼 나중에 아빠는 울지 말기. 그의 눈이 젖었다. 그래, 너는 늘 그랬지. 늘 웃고 늘 밝았는데.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널 지켜주지도 못했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 아빠,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자를 쳤다. 그래, 괜찮다. 어디서 보자. 그 짧은 답장을 보내면서 그의 눈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동시에 USB를 다시 꺼내 바라봤다. 이걸 건네고 나면 우린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저울질했다. 정이냐 가족이냐, 세상이냐 딸이냐. 그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묵직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그냥 잊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해.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이 눈부셨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작게 말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는 USB를 봉투에 넣고 봉인을 했다. 그 위에 딱 한 줄을 적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소리가 카페 유리벽에 울려 퍼졌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다. 그날 오후 그는 경찰서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길게 느렸다. 세상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의 발걸음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는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비 내린 도로 위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새벽의 공기 속엔 먼지와 피로 대신 묘한 결의가 섞여 있었다. 유복하는 낡은 경비복을 벗지 않은 채 천천히 걸었다. 품속에는 봉인된 USB 봉투 하나.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끝내자. 누가 뭐래도 이번엔 아버지로서 싸워야지. 그는 회사 건물 앞에 섰다. 한때 딸이 매일 드나들던 곳. 이젠 그곳이 진실을 밝힐 전쟁터가 될 줄은 몰랐다. 보안 게이트 앞에서 경비원이 물었다. 어르신, 오늘은 근무 안 하시죠? 그는 미소 지었다. 잠시만 전달할 게 있어서요.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5층 대표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쳤던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가 한 줄로 그어졌다. 대표실 문 앞.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유 씨? 대표님 뵈러 왔습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대표가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무례입니까? 무례라뇨. 진실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 안에 있는 게 뭔지 대표님은 잘 아시겠죠? 대표는 비웃듯 웃었다. 경비원이 뭘 안다고 설치는 겁니까? 저는 경비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대표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딸 문제입니까? 그건 이미 정리됐어요. 정리요? 유복한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당신이 망가뜨린 건 내 딸의 명예요. 그는 USB를 가리켰다. 이건 당신이 직원들 월급을 빼돌리고 딸까지 감시한 증거입니다. 대표가 비웃었다. 그깟 USB 하나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경찰에 보냈습니다. 순간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당신 이름으로 된 계좌 이체 내역과 횡령 기록 모두 보냈습니다. 대표가 의자를 걷어찼다. 감히 나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쳤다. 대표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대표가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야. 이 노인이 꾸민 거야. 경찰은 냉정하게 말했다. USB에서 직접 복구된 자료입니다. 유복한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각 회사 밖 카페 테라스. 딸 수진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기업 대표 횡령 혐의 긴급 체포. 그 뉴스 화면 한쪽에 작은 캡션이 떠 있었다. 제보자 익명 현장 경비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아빠. 그녀는 급히 회사로 달려갔다. 대표실 문 앞에서 경찰의 무전을 듣고 문을 밀자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미소 지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넌 울지 마라. 아버지는 딸이 울지 않게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는 눈을 감았다. 긴 세월 묻혀있던 울분이 그제야 잔잔한 평온으로 바뀌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부서졌다. 그의 낡은 경비복 위로 빛이 쏟아졌다. 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의 발걸음이 천천히 멈추자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는 작게 웃었다.
그래, 이제 울지 말자. 우리 둘 다. 며칠 뒤 회사 앞에 대형 현수막이 바뀌었다. 내부 비리 관련 대표 해임 및 임원 교체. 뉴스는 연일 회사를 떠들썩하게 다뤘고 직원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수지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책상 위엔 마지막으로 남은 사진 한 장. 미소 짓는 아버지와 어린 시절의 자신. 그녀는 조용히 그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녀의 눈가엔 미소와 눈물이 함께 번졌다. 며칠 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봄 기운이 감도는 시골길을 따라 버스 한 대가 멈췄다. 내린 사람은 수진이었다. 손에는 하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아빠,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던 유복한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순간 멈칫했다. 수진아 왔구나.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는 제가 아빠 밥 차릴게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럴 필요 없어. 아빠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니에요. 이제 저도 아빠 옆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래, 그러자.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오랜 세월의 오해와 미움이 사라진 듯했다. 그날 저녁 작은 마루 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렀다. 아빠,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 큰일을 하면서도.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무서웠지. 근데 말이야, 사람이 한 번쯤은 자기 이름으로 세상을 걸어봐야 하더라.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아빠는 진짜 멋있어요. 그는 웃었다. 멋있는 거 다 늦게 배웠지 뭐.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웃었다. 창밖에 노을빛이 점점 붉게 물들며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밤이 되었다. 유복한은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가득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됐다. 그 아이가 웃는 얼굴로 내 앞에 있으니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별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는 천천히 마루에 앉아 딸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마지막 장면. 카메라는 멀리서 두 사람을 비춘다. 작은 시골집 마당, 따뜻한 조명 아래 부녀가 함께 저녁밥을 먹는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잔잔한 나레이션이 흐른다. 그는 끝내 경비원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세상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었다.